아버지는 사약을 받고 어머니는 노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습니다. 내 아이들을 조선의 주인으로 만들어야 하니까요. 성군 세종대왕의 곁에서 8명의 대군과 2명의 공주를 낳아 기른 조선 최고의 국모 소원왕후 심씨. 하지만 그 화려한 기록 뒤에는 친정 가문이 멸문당하는 처절한 비극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남편인 임금의 손에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노비로 끌려가는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걸음 삼아 10명의 아이를 조선의 기둥으로 키워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의 슬픔을 견뎌내며 조선 왕실의 뿌리를 내린 위대한 어머니 소원왕후의 60년 인고의 삶을 따라가 봅니다. 1395년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도읍을 한양으로 옮기며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잡아가던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양주의 한 사저에서 훗날 조선의 국모가 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청송심씨 가문의 수장, 시몬의 첫째 딸. 훗날 우리가 소원왕후라 부르게 될 여인이었지만 당시 그녀는 가문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큰애로 불렸습니다. 당시 청송심씨 가문은 고려 말부터 신진사대부로 떠오르며 조선 건국 세력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소원왕후의 할아버지 심덕부는 위화도 회군에 참여한 개국 공신이었고 아버지 시몬 또한 세종의 영의정이 될 만큼 학식과 정무 능력이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명문가에서 태어난 소원왕후의 삶은 탄생의 순간부터 남달랐습니다. 시몬은 자신의 첫 딸에게 유교적 가르침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냉철한 시각을 심어주었습니다. 당시 양반과 여식들이 안방에서 자수나 놓으며 지내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교육이었습니다. 시몬은 어린 딸을 서재로 불러 직접 글을 가르쳤습니다. 소학을 가르칠 때도 단순히 암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인간에 대한 예의와 도리를 스스로 깨우치게 했습니다. 글을 아는 자는 많으나 그 글의 무게를 견디는 자는 드물다. 너는 장차 큰 가문을 책임질 아이니 문장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기고 행동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어린 소원왕후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남들이 며칠 걸려 외울 문장을 한나절 만에 깨우쳤고 그 뜻을 풀이하는 안목은 장성한 선비들조차 놀라게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교육은 서재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사저의 가장 낮은 곳들을 살폈습니다. 주방에서 매일같이 쌀을 씻는 참모들의 거친 손마디를 보게 했고 겨울바람을 맞으며 장작을 패는 노비들의 구분 등을 지켜보게 했습니다. 저들이 흘리는 땀방울이 내가 입는 옷이 되고 내가 먹는 밥이 된다. 주인이라는 자리는 명령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 저들의 땀을 귀히 여기고 그 고통을 나누는 자리임을 잊지 말아라. 이 가르침은 소원왕후의 인격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마당을 쓸던 어린 노비가 손이 얼어 터진 것을 보고 소원왕후는 자신이 아끼던 무명수건을 꺼내 직접 그 아이의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어머니 안씨 부인이 지체 높은 집딸이 어찌 천한 것에 손을 만지느냐며 나무랐지만 소원왕후는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께서는 만민이 하늘의 백성이라 하셨습니다. 저 아이의 아픔을 모른 척한다면 제가 배우는 글들은 모두 껍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일화는 양주 사저의 노비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심씨 가문의 큰딸을 살아있는 보살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그녀의 명성은 담장을 넘어 한양 도성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시몬의 집에 달빛처럼 맑고 대숲처럼 고든 여인이 있다는 소문은 결국 태종 이방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당시 태종은 셋째 아들 충녕대군의 배필을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장차 세자 양녕대군을 보필하거나 왕실의 기틀을 잡아야 할 충녕대군에게는 그 누구보다 강인하고 지혜로운 반려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태종은 시몬의 딸이야말로 왕실의 엄격한 규율을 견뎌내고 흔들리는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유일한 인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간택령이 내려지던 날 청송 심씨 가문은 큰 슬픔과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왕실과의 혼인은 가문의 영광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곧 평범한 삶을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칼날 위를 걸어야 하는 운명을 의미했습니다. 시몬은 차마 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3살의 소녀 소원왕후는 오히려 덤덤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 앞에 정중히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가문의 부름이자 나라의 명입니다. 제가 왕실에 들어가는 것이 저의 명운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님께 배운 가르침을 잊지 않고 낮은 곳을 살피며 조선 왕실의 기틀이 되겠습니다. 저를 위해 눈물 흘리지 마소서. 이것은 어린 소녀가 내뱉기엔 너무나 무거운 다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님을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1408년 그녀는 정든 사절을 떠나 이름조차 사라진 채 경수공주라는 첩지를 받고 궁궐로 향하는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사저의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그 낮은 땅, 어머니가 정성으로 가꾸던 그 집. 이제 그곳은 다신 돌아올 수 없는 꿈 같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탄 가마가 대문을 나설 때 사저의 노비들은 길가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아껴주던 그 따뜻한 소녀가 이제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외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도대체 13살 소녀를 기다리고 있는 궁궐의 첫 새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조용하기만 했던 왕자 충녕대군과의 첫 만남은 과연 어떤 긴장감 속에 이루어졌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소원왕후의 위대한 60년 대서사시, 그 격정적인 궁궐 생활의 막이 오릅니다. 1408년 정월의 새벽은 유난히도 시리고 길었습니다. 13살 소녀의 몸으로 감당하기엔 궁궐의 담장은 너무나도 높고 서늘했습니다. 심씨 가문의 큰딸을 태운 가마가 마침내 창덕궁의 육중한 문인 도나문을 넘어섰을 때 가마의 삐걱거리는 소리는 정적을 깨우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가마 안에서 소녀는 차가워진 자신의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이미 축축한 식은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서재에서 가르쳐준 그 수많은 성현의 글자와 명문가의 도리가 이 차가운 궁궐 바닥에서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지 소녀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가마문 틈새로 스며드는 시린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가마는 멈추지 않고 궁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바깥에서는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마를 맨 내관들의 거친 숨소리와 박석을 밟는 일정한 발걸음 소리만이 이 기묘한 침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딛게 될 땅은 사저의 포근한 흙이 아니라 언제든 발을 헛디디면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살얼음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마가 마침내 별궁 마당에 멈추고 가마문이 열렸을 때 소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화려한 궁궐의 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숨막히는 침묵과 질서, 그리고 압도적인 권위의 무게였습니다. 사저의 마당을 밟을 때 나던 그 기분 좋은 흙내음 대신 차갑고 딱딱한 박석의 냉기가 비단 버선발을 타고 올라와 뼈마디를 시리게 했습니다.
그 냉기는 마치 너는 이제 이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평생을 죽은 듯 살아야 한다고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소녀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환영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의 상군과 나인들이 두 손을 모은 채 무표정한 얼굴로 서서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소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릿하고 날카로운 시선은 소녀의 옷자락 끝부터 머리카락 한 올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이 13살 어린아이가 마주한 궁궐의 민낯이었습니다. 옹주저하 안으로 드시옵소서. 나이든 상궁의 목소리는 감정이 메마른 금소금 같았습니다. 소녀는 상궁들의 손에 이끌려 낯선 정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화려한 비단옷이나 맛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는 엄격한 입궁 절차와 법도 교육이었습니다. 상궁들은 소녀의 걸음걸이 하나, 손가락의 각도 하나까지 세밀하게 교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낮추소서. 궁궐의 하늘은 저하께서 마음대로 우러러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걸음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발꿈치를 들고 구름 위를 걷듯 움직이셔야 합니다. 임금 전하와 대군 전하 앞에서는 숨소리조차 법도에 맞아야 하는 법입니다. 감히 숨을 크게 내쉬어서는 안 됩니다. 소녀는 그 모진 훈련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흐트러진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가르치는 상궁들이 당황할 정도로 침착하고 정갈하게 모든 법도를 몸에 익혀 나갔습니다. 사저에서 아버지 시몬이 가르쳤던 인내와 절제가 이곳에서 비로소 칼날이 되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궁들은 속으로 놀랐습니다. 이제껏 수많은 명문가 여식을 보아왔으나 이토록 어린 나이에 궁궐의 위압감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평정심을 유지하는 아이는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홀로 남겨진 낯선 방 안에서 소녀는 문득 사저의 주방에서 들려오던 참모들의 웃음소리가 사무치게 그리워졌습니다. 장작 타는 냄새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나던 그곳.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따스한 온기가 느껴지던 그곳. 하지만 이곳 궁궐은 모든 것이 얼음처럼 차가웠고 벽조차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몸을 감싸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울지 마라. 내가 울면 청송심씨 가문의 이름이 온다. 내가 무너지면 아버지의 공든 탑이 무너진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그녀의 정혼자인 충녕대군과의 첫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당시 충녕대군은 12살의 소년이었습니다. 훗날 만원권 지폐 속의 인자한 성군으로 기억될 그였으나 당시의 충녕대군은 세자 양녕대군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조용한 왕자였습니다. 양녕대군이 호탕하게 사냥을 즐기고 활동적인 성품을 지녔던 것과 달리 충녕대군은 유난히 말수가 적고 하루 종일 서재에 틀어박혀 학문에만 몰두하던 아이였습니다. 첫 대면의 자리, 두 어린 영혼은 수많은 상군과 내관들이 촛불처럼 서서 감시하는 가운데 마주 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침침한 촛불 하나만이 타오르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소녀의 눈에 비친 충녕대군은 화려한 왕자의 모습보다는 책더미 속에 파묻혀 세상의 이치를 고민하는 선비의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에는 붓을 쥐어 생긴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눈매는 날카롭지만 깊은 슬픔을 간직한 듯 보였습니다. 충녕대군 또한 자신 앞에 앉은 소녀를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줍어하거나 겁에 질려 떨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소녀의 눈망울은 달빛이 비친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단순히 어린아이의 순진함이 아닌
가문의 운명을 짊어진 자의 무거운 결단과 강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충녕대군이 먼저 무거운 정적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가 시몬 대감의 따님이요? 그 목소리는 아직 변성기가 채 지나지 않은 앳된 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왕족 특유의 기품과 지적인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소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법도에 어긋남 없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예, 대군 전하. 아버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전하를 묵묵히 보필하고자 이 자리에 왔사옵니다. 이 짧은 대화가 오가는 동안 두 사람을 둘러싼 차가운 공기는 미묘하게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충녕대군은 직감했습니다. 이 여인은 단순히 세력가 가문의 딸로서 자신의 곁을 채우러 온 인형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의 평생 동반자이자 가장 어두운 시기에 나침반이 되어줄 유일한 조언자가 될 것임을 그 어린 나이에 느껴버린 것입니다. 소녀 역시 충녕대군의 맑고 깊은 눈빛 속에서 그가 장차 이 나라 조선을 어떻게 바꾸고 싶어 하는지 그가 품은 원대한 꿈과 고뇌의 크기를 읽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조심스러운 교감 뒤에는 항상 시아버지 태종 이방원의 서슬퍼런 시선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태종은 며느리를 간택한 이후에도 단 한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밀탐을 보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았습니다. 심씨 가문의 여식이 충녕대군과 무슨 대화를 나누더냐? 그녀의 눈빛에 권력에 대한 욕심이 서려 있지는 않더냐? 시몬이 딸을 통해 왕실의 정보를 빼돌리려 하지는 않더냐? 태종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혀 세운 왕국이 외척들의 발톱에 의해 찢겨나가는 것을 무엇보다 경계했습니다. 그에게 며느리인 소원왕후는 예뻐해야 할 가족이 아니라 언제든 가문의 세력이 커지면 도려내야 할 잠재적인 적이었습니다. 소원왕후는 그 보이지 않는 압박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녀는 충녕대군과 함께 있을 때조차 마음 놓고 웃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내뱉는 말 한마디, 자신이 짓는 미소 하나가 자칫하면 친정 가문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될 수 있음을 13살의 어린 나이에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충녕대군이 서재에서 촛불 아래 책을 읽다 까무러치듯 잠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소원왕후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어깨에 겉옷을 덮어주며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조선의 왕자가 아니라 장차 조선의 운명을 짊어질 거대한 어깨를 가진 분이다. 내가 이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이름도, 내 욕심도, 내 목소리도 모두 버려야 한다. 그녀는 그 밤 어두운 궁궐 마당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이제 시몬의 딸이 아니다. 나는 이 왕자를 지키는 침묵의 방패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소원왕후가 궁궐에서 보낸 첫 새벽의 진실이었습니다. 화려한 혼례식 뒤에 감추어진 보이지 않는 칼날과 감시,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지워내며 남편을 지키기로 결심한 한 여인의 처절한 각오. 이제 두 사람은 왕실이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 띄워진 작은 배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햇살이 아니라 태종이 휘두르는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칼바람이었습니다. 도대체 태종은 왜 그렇게 며느리의 친정을 증오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어린 소원왕후는 남편이 세자로 책봉되고 마침내 임금의 자리에 오르는 그 영광의 순간 왜 기쁨보다 더 큰 공포를 느껴야만 했을까요? 이제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왕권 강화의 희생양이 된 시몬의 비극, 그 처절한 시작을 들여다봐야 하겠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자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라나는 새로운 권력의 싹 외척이었습니다.
1418년 조선의 하늘이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장자 양령을 패하고 셋째 충령에게 왕위를 넘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충령의 아내 소원왕후의 친정인 청송심씨 가문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거대한 단두대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의 머릿속에는 이미 피비린내 나는 시나리오가 쓰여 있었단 말입니다.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처가인 여흥민씨 가문의 네 형제를 처참하게 도륙했습니다. 왕을 만든 공신이자 자신의 아내인 원경왕후의 오빠들을 죽여 없앤 것은 아들들이 외척의 손에 휘둘리는 꼴을 절대 볼 수 없다는 태종만의 잔혹한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칼끝이 충령의 장인 시몬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몬은 당시 영의정의 자리에 올라 있었고 그의 가문은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뜰 수 없다는 권력의 생리를 망각한 채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시몬이 명나라 사신으로 떠나던 날 한양거리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영의정이자 장차 왕이 될 세자의 장인이 길을 떠나는데 어찌 그 기세가 등등하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관리와 선비들이 시몬의 말 앞에 머리를 조아렸고 그의 위세는 이미 태종의 권위를 넘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몰랐습니다. 그 화려한 전송 행렬 속에 태종이 심어놓은 수많은 밀탐들이 도끼 어린 눈으로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태종은 시몬의 발걸음 하나, 그를 따르는 군중의 환호성 하나하나를 자신의 장부에 적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보아라, 저들이 과연 누구의 신하인가? 나 이방원의 신하인가 아니면 시몬의 종놈들인가? 태종은 시몬이 명나라로 떠난 직후 곧바로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타깃은 시몬의 동생 심정과 강상인이었습니다. 태종은 군사권을 장악하기 위해 병조판서 박습과 강상인 등을 엮어 군령을 거역했다는 혐의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시몬의 이름이 나오게 하려는 태종이 설계한 거대한 함정이었습니다. 의금부의 지하 감옥에서는 매일같이 처절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인육이 타는 냄새와 피비린내 속에서 태종은 직접 국문을 지휘하며 물었습니다. 누가 너희를 시켰느냐? 시몬이 배우냐? 시몬이 너희에게 권력을 약속했느냐? 심정은 모진 고문 속에서도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아무 죄가 없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불찰일 뿐입니다. 하지만 태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정을 거열형에 처하고 그 가족들을 노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명나라에서 귀국하던 시몬이 의주 땅을 밟는 순간 태종이 보낸 금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화려한 영의정의 관복은 찢겨나갔고 조선 최고의 명문가 수장은 졸지에 영모의 수괴가 되어 압송되었습니다. 압록강의 차가운 강물도 시몬의 운명보다 더 시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궁궐안의 소원왕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당시 세자빈이었던 소원왕후는 거처인 별궁에서 남편인 세종과 함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상궁이 새하얗게 질린 안색으로 달려와 바닥에 엎드렸을 때 소원왕후는 직감했습니다. 마침내 올 것이 왔구나. 아버지가 영모로 잡혀왔고 가문이 풍비박산 났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소원왕후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으나 눈빛은 오히려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전하, 저를 버리셔야 합니다. 소원왕후는 옆에 서 있던 세종에게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세종 또한 자신의 장인을 지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태종의 칼날은 한번 휘둘러지면 반드시 피를 봐야 멈춘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세종이 여기서 시몬을 변호하고 나선다면 태종의 칼날은 시몬을 넘어 소원왕후 그리고 세종 자신에게까지 향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태종은 아들의 왕권을 강화해주기 위해 아들이 원망할 모든 악업을 자신이 짊어지고 가겠다는 광기 어린 부정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몬은 한양으로 압송된 후 단 한 번의 정당한 재판도 받지 못한 채 죽음을 강요받았습니다. 태종은 시몬에게 사약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죄는 권력이 너무 컸던 죄다. 내 아들을 위해 그대는 사라져줘야겠다. 시몬은 사약을 마시기 전 마지막 유언으로 자손들에게 다시는 안씨 가문, 즉 당시 자신을 밀고한 자와 혼인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가족 살해의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종의 잔인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몬의 아내이자 소원왕후의 어머니인 안씨 여사와 그 형제들을 모두 관비로 만들었습니다. 왕비의 어머니가 하루아침에 노비가 되어 관가에서 빨래를 하고 밥을 짓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궁궐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소원왕후가 자신의 어머니가 노비가 되어 채찍을 맞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매일 아침 태종에게 문안 인사를 드려야 했던 그 심정을 말입니다. 소원왕후는 매일 새벽 태종과 원경왕후에게 문안을 올리며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지언정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현숙하고 차분한 왕비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조금이라도 슬픈 기색을 보이거나 태종에게 원망을 품은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곧 패비의 사유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머니와 남은 가솔들을 지킬 힘조차 사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태종은 그런 며느리를 지켜보며 속으로 감탄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내가 고른 아이다. 저 정도의 도끼와 절제가 있어야 내 아들의 곁을 지킬 수 있다. 태종은 며느리의 가문을 도륙한 뒤 소원왕후를 폐하라는 신하들의 빗발치는 상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었습니다. 중전의 허물이 아니니 패비 논의를 중단하라. 이것이 태종이 며느리에게 베푼 유일하고도 가장 잔혹한 자비였습니다. 이후 소원왕후는 평생을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을 멀리했고 수라상에 고기가 올라오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친정이 몰락하고 어머니가 노비가 되었는데 어찌 자신이 호강을 누릴 수 있겠느냐는 무언의 시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세종 앞에서는 절대 친정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겪을 죄책감과 고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지워 남편의 길을 닦는 거대한 그림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이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이라 불리는 세종대왕, 그 찬란한 업적 뒤에 숨겨진 소원왕후의 처절한 피눈물입니다. 태종은 왜 그토록 잔인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소원왕후는 그 지옥 같은 시간을 어떻게 버텨내어 조선 최고의 국모라는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그 슬픈 승리의 기록을 더 깊숙이 들여다봐야 하겠습니다. 1418년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시렸습니다. 한양 도성에 몰아치는 칼바람은 궁궐의 높은 담장을 넘어 소원왕후가 머무는 내전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의주에서 압송되어 수원에서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집안의 기둥이 뽑혀나갔고 청송심씨라는 이름은 조선에서 지워져야 할 역적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국모라는 화려한 면류관은
이제 소원왕후의 머리 위에서 숨을 쉴 때마다 살점을 파고드는 가시 면류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원왕후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소리를 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가 머무는 중궁전의 정적은 죽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새벽이면 찾아오는 나인들의 발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소원왕후는 매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18살의 어린 왕비가 아닌 풍파를 다 겪은 노인처럼 초췌해진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창백한 뺨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상궁을 불렀습니다. 분을 더 두껍게 발라라. 내 안색이 파리한 것을 상왕 전하 태종께서 보시게 해서는 안 된다. 상궁의 손길이 떨렸습니다. 분첩이 닿을 때마다 소원왕후의 하얀 피부 위로 가루가 내려앉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으면 차가운 얼음물로 씻어내고 입술이 터져 피가 나면 연지를 겹겹이 발라 감추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에게 올리는 아침문안 인사는 단순한 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이 나라에 충실한 며느리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생존의 시험대였습니다. 태종의 거처로 향하는 복도는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을 뗄 때마다 비단 옷자락이 바닥을 끄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소원왕후의 등 뒤로는 수많은 시선이 꽂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머리를 조아리던 나인들이 이제는 고개를 살짝 들고 그녀의 뒷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역적의 딸이 언제 쫓겨날 것인가, 상왕 전하의 칼날이 언제 저 여인의 목을 칠 것인가 하는 비릿한 호기심들이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소원왕후는 그 시선들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걸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의 앞에 섰을 때 그녀는 평소보다 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바닥에 닿은 이마로 차가운 박석의 냉기가 전해졌습니다. 태종은 며느리의 정수리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며느리의 심장 속을 도려내어 그 안에 숨겨진 원망의 씨앗을 찾아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중전 간밤의 꿈자리는 사납지 않았느냐? 태종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안부가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내 아비가 죽고 내 어미가 노비가 되었는데 너는 과연 제정신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는 조롱 섞인 확인이었습니다. 소원왕후는 고개를 숙인 채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답했습니다. 상왕 전하의 크신 은덕으로 무사히 밤을 보냈사옵니다. 대궐의 법도를 익히고 내명부를 돌보는데 온 마음을 다하고 있사오니 소첩에 대한 염려는 거두어 주시옵소서.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습니다. 떨림도 원망도 슬픔도 섞이지 않은 완벽하게 통제된 목소리였습니다. 태종은 며느리의 그 지독한 침착함에 오히려 당혹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한참 동안 소원왕후를 지켜보다가 짧게 수라를 들라 명하며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끝나고 방을 나설 때마다 소원왕후의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진짜 비극은 거처로 돌아온 뒤의 식탁에서 벌어졌습니다. 소원왕후의 수라상에는 더 이상 육조 고기 반찬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상궁들이 나라의 기틀을 생각하여 기력을 보충해야 한다고 간청했지만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가 경상도 어느 관가에서 노비가 되어 흙바닥에서 밥을 드시고 계실 텐데 딸인 내가 어찌 기름진 고기를 씹을 수 있겠느냐. 나물 몇 가지와 맑은 국물만으로 충분하다. 그녀는 젓가락을 들어 말라비틀어진 나물을 입에 넣었습니다. 씹을 때마다 쓴물이 올라왔고 목구멍은 가시가 걸린 듯 아팠지만 그녀는
단 한 톨의 밥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건강을 잃고 쓰러지는 순간 패비의 명분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노비가 된 어머니를 다시 사면할 기회조차 영영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눈물 대신 밥을 삼켰고 슬픔 대신 법도를 삼켰습니다. 당시 소원왕후의 어머니 안 씨는 60에 가까운 나이로 진주의 한 관가에서 관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권력을 누리던 영의정의 부인이 하루아침에 젊은 관원들의 빨래를 하고 가마솥에 불을 떼며 밥을 짓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관원들은 보란 듯이 안 씨에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왕비의 어미가 해주는 밥맛이 어떠냐며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안 씨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소원왕후는 밀탐을 통해 들려오는 어머니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지만 세종 앞에서는 결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왕이 되었으나 장인의 목숨을 구하지 못했고 왕비의 어머니가 노비로 끌려가는 것을 지켜만 봐야 했던 남편. 세종은 서재에서 아내를 부르려다가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분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소원왕후는 그런 남편의 마음을 알고 먼저 다가갔습니다. 전하, 저를 보지 마시고 백성을 보소서. 전하께서 성군이 되시는 것만이 제 아버님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며 제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괜찮사오니 정무에 매진하소서.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소원왕후는 자신의 불행을 남편의 정치적 동력으로 치환시키는 초인적인 정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죽여 남편의 길을 닦았습니다. 밤이면 홀로 불 꺼진 방에서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을지언정 날이 밝으면 다시 조선의 가장 완벽한 국모로 부활했습니다. 그녀는 내명부의 기강을 바로잡는 일에도 온 힘을 쏟았습니다. 후궁들이 행여나 자신을 얕잡아 보거나 궁궐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엄격하게 다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의 고충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상궁과 나인들은 소원왕후를 보며 살아있는 보살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팔남 이녀의 자녀를 키우며 그녀는 한 번도 권력의 무서움을 잊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너희의 외할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 기억해라. 권력은 나눌 수 없는 것이며 외척의 세력은 곧 가문이 파멸을 부르는 독이다. 소원왕후는 그렇게 십수년을 죄인 아닌 죄인으로 왕비 아닌 왕비로 살았습니다. 태종이 죽고 세종의 치세가 무르익을 때까지 그녀는 단 한 번도 친정의 복권을 먼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지독한 인내와 헌신에 감복한 것은 세종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폐위하라고 외치던 신하들조차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성덕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전의 덕이 하늘에 닿았으니 이제 그 가문의 원통함을 씻어주는 것이 왕실의 도리입니다. 마침내 신하들의 상소가 올라오고 시몬의 죄가 씻겨지던 날 소원왕후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수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궁이 달려와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는 천천히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의 하늘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지나온 세월의 무게가 담긴 묵직한 회한이었습니다. 소원왕후 심씨. 그녀는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권력의 희생양이었으나 그 시련을 딛고 조선 왕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세종대왕의 찬란한 업적도 훈민정음의 탄생도 장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성취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운 진정한 조선의 어머니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소원왕후를 세종의 아내로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거대한 슬픔을 이겨내고 한 시대를 지탱한 위대한 인간이었습니다. 태종의 칼날보다 더 날카로운 현실을 견디며 피눈물로 국모의 길을 써내려간 그녀의 삶은 조선 역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태종의 시대가 저물고 마침내 세종의 치세가 열렸습니다. 조선의 하늘 아래 가장 찬란한 문명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지만 소원왕후가 머무는 중궁전의 공기는 여전히 시리고 무거웠습니다. 남편인 세종이 집현전 학사들과 밤을 새워 학문을 논하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펴는 동안 소원왕후는 그 찬란한 빛 뒤에서 스스로 어둠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문이 겪은 비극이 남편의 치세의 한 점의 얼룩도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종은 임금이 된 후에도 장모인 안씨가 관비로 고초를 겪고 있다는 사실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왕비의 어머니가 관청에 빨래를 하고 가마솥불을 떼며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는 것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자존심이자 왕실의 치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섣불리 사면령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태종이 세운 외척 금지의 원칙은 여전히 서슬퍼런 칼날처럼 왕실을 감시하고 있었고 신하들은 소원왕후의 가문이 복권되는 순간 또 다른 외척의 발호가 시작될 것이라며 눈을 부라리고 있었습니다. 소원왕후는 그런 남편의 고뇌를 누구보다 깊이 읽어냈습니다. 그녀는 세종이 자신을 보러 중궁전에 들를 때마다 친정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종의 안색이 창백해진 것을 염려하며 보양식을 권하고 백성을 위한 정무에만 매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하, 제 걱정은 마옵소서. 저는 이 궁궐의 주인으로서 이미 과분한 복을 누리고 있사옵니다. 전하께서는 오직 만백성의 아버지가 되시는 데에만 전념하소서. 이것은 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슬픔을 남편의 성취를 위한 제물로 바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종 8년 마침내 신하들 사이에서도 소원왕후의 성덕에 감복하여 안씨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전 마마의 어진 성품은 고금에 유례가 없으며 효심 또한 지극하니 이제 그 가문의 억울함을 씻어주어 왕실의 위엄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 상소가 올라오던 날 세종은 처음으로 집현전 대청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즉시 어명을 내려 안씨를 노비 신분에서 해방시키고 서울로 불러들였습니다. 어머니 안씨가 도성문을 통과하던 날 소원왕후는 궁궐의 가장 높은 정각에 올라 서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10수년 만에 다시 만나는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소원왕후는 궁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궁으로 불러 화려한 잔치를 베풀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거처로 돌아와 낡은 자수틀 앞에 앉았습니다. 바늘이 옷감을 찌를 때마다 10수년간 참아왔던 피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끝내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되었습니다. 아버님의 넋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셨을 것이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소원왕후의 삶은 이후로도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세종과의 사이에서 팔남이녀라는 많은 자식을 두었으나 그 자식들을 앞세워 보내는 고통을 연이어 겪어야 했습니다.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이 20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뒤이어 일곱째 평원대군마저 병으로 잃었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의 심정은 그 어떤 권력으로도 치유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소원왕후는 아들의 장례를 치르며 밤마다 불상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가문이 입은 업보가 자식들에게 향한 것은 아닌지 자신이 국모로서 부족함이 많아 이런 벌을 받는 것은 아닌지 자책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그녀는 말년에 병세가 깊어지면서도 세종의 건강을 가장 먼저 걱정했습니다. 세종이 안질로 고생하며 책을 제대로 읽지 못하게 되자 그녀는 자신이 직접 서적을 읽어주며 남편의 눈이 되어 주었습니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하며 밤을 새울 때 옆에서 먹을 갈고 종이를 펴주며 그 위대한 탄생을 지켜본 유일한 목격자도 바로 소원왕후였습니다. 그녀는 세종의 위대한 업적이 자신의 희생 위에서 꽃피우고 있음을 알았기에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1446년 소원왕후는 마침내 고단했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가 눈을 감던 날 세종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오열했습니다. 나의 중전, 나의 벗, 나의 스승이여. 그대가 없었다면 내가 어찌 이 조선을 이끌 수 있었겠소? 세종은 아내를 위해 소원이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밝게 비추고 법도를 세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한 시대를 온몸으로 버티며 성군의 시대를 완성한 여인에게 바치는 가장 고귀한 헌사였습니다. 소원왕후 심씨의 삶은 조선 여인이 걸어갈 수 있는 가장 처절하고도 숭고한 길이었습니다. 태종의 칼날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노비로 보냈으나 그녀는 복수 대신 사랑을, 원망 대신 인내를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세종의 목소리가 되었고 그녀의 피눈물은 조선의 찬란한 문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소원왕후를 단순히 성군의 아내로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조선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품은 진정한 어머니였으며 슬픔을 승리로 바꾼 위대한 승리자였습니다. 이것이 조선의 어머니 소원왕후 심씨가 남긴 마지막 유산입니다. 그녀의 무덤인 영릉은 훗날 세종과 나란히 합장되었습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남편의 곁을 지키며 조선의 안녕을 빌었던 그녀의 마음은 지금도 우리가 쓰는 훈민정음의 매 글자마다 그리고 조선의 찬란한 역사 구석구석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